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정말 잘 살고 또 어떤 나라는 여전히 가난할까요?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은요, 바로 경제성장의 엔진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랑시아 교재를 가지고요, 그 엔진의 핵심 부품인 산출과 자본이 대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사실 그냥 학문적인 궁금증이 아니죠. 바로 우리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 답의 실마리는 바로 선순환이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스스로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고리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선순환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겨 있어요. 먼저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본이 산출을 만들어낸다. 네, 아주 직관적이죠. 기계나 공장 같은 자본이 많을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는 그렇게 늘어난 산출, 즉 소득이 저축과 투자를 거쳐서 다시 새로운 자본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두 화살표가 뱅글뱅글 도는 순환고리가 바로 경제 성장의 엔진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선순환의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우리가 가진 기계, 공장, 인프라 같은 이 자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산량, 즉 산출로 바뀌는 걸까요? 이 관계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생산함수라는 겁니다. 수식이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여기 좌변의 y 나누기 n은요, 전체 생산량 y를 노동자 수 n으로 나눈 거니까 노동자 한 명이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즉 1인당 생산량이고요. 우변의 k 나누기 n은 전체 자본 k를 노동자 수 n으로 나눈 거니까 노동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자본의 양입니다. 빵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빵사 한 명당 쓸 수 있는 오븐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수식은 바로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 1인당 자본을 2배로 늘리면 1인당 산출도 항상 정확히 2배로 늘어나는 건가요? 관계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와, 정말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본에 대한 수학체감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다시 빵집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빵사는 한 명인데 오븐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오븐이 생겼을 때 효과는 어마어마하겠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오븐이 9대나 있는데 10번째 오븐이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제빵사는 혼자서 그 모든 오븐을 동시에 쓸 수는 없으니까 생산량이 늘긴 늘겠지만 처음만큼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처럼 자본이 늘어날수록 생산량 증가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 이걸 바로 자본에 대한 수학 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화살표의 반대 방향, 즉 아래로 내려오는 길을 따라가 보죠.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낸 이 산출물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더 많은 자본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즉 산출의 일부를 쓰지 않고 남기죠. 이게 바로 저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저축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은 그 돈으로 새로운 기계를 사거나 공장을 지으면서 새로운 자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산출이 자본으로 변하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투자, 즉 I는 저축 S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람들이 저축한 만큼만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저축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바로 전체 소득 Y의 일정 비율만큼 저축한다고 봅니다. 이 비율을 우리가 소문자 S, 저축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축률 S가 0.1, 즉 10%라면 전체 소득의 10%를 저축하고 그 금액이 고스란히 투자로 이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교수님, 그럼 저축률 S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 저축률 S라는 건요, 한 나라 경제가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투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저축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산출을 미래 자본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자본을 쌓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을 갉아먹는 힘도 항상 존재하거든요.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제빵사의 오븐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성능이 떨어져서 언젠가는 교체해야 하잖아요. 이처럼 매년 기존 자본 중에 일정 비율이 닳아 없어지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그 비율을 우리는 그리스 문자 델타로 표시합니다. 자, 이 수식은 자본이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자본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좌변의 K+1은 내년의 자본을 뜻합니다. 이건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올해 자본 KT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올해 자본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감가상각률 델타만큼 낡아서 사라지죠. 그래서 올해 자본에서 감가상각분 델타 KT를 빼주고 거기에 올해 새로 추가한 투자 IT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내년의 자본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개의 연결고리, 즉 자본에서 산출로, 그리고 산출에서 자본으로의 관계를 하나로 합쳐볼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제성장의 동력을 설명하는 마스터 방정식이 됩니다. 자본량의 변화는요, 결국 두 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자본을 막 쌓으려는 힘이 작용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감가상각으로 기존 자본을 계속 닳아 없어지게 만드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힘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내년의 자본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압축됩니다.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좌변의 이 델타는 변화량을 뜻해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우변에 있는 두 힘의 대결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항은 새로운 자본을 만드는 1인당 투자고요. 두 번째 항은 기존 자본을 갉아먹는 1인당 감가상각입니다. 만약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면 자본은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하겠죠. 반대면 자본은 줄어들 거고요. 이토록 간단한 수식 하나가 한 나라의 장기적인 운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복잡해 보이는 수식의 의미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노동자 1인당 자본의 변화는 새로 들어오는 투자에서 낡아서 사라지는 감가상각을 뺀 것과 같다.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본 이 성장 모델의 핵심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질문에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성장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자본이 산출을 만들지만 수학체감이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산출은 저축률에 따라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 쌓이는 투자와 기존 자본이 낡아 없어지는 감가상각의 힘겨루기가 최종적인 자본의 변화, 즉 경제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본을 늘리는 힘, 즉 투자와 자본을 줄이는 힘, 감가상각이 정확히 똑같아져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온다면 과연 그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모든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걸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